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년 늘배움터 남구평생대학 특별과정 명사초청 특강 진행을 맡은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장 손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022년 평생학습 도시 특화 모델 개발 사업인 늘배움터 남구평생대학에서 시대 흐름에 따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전문가를 초청하여 평생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주민분들과 직원분들을 위하여 준비한 특별 강좌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명사초청 특강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2년 늘배움터 남구평생대학 특별과정 명사초청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 핵심 기술과 메타버스란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최성만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만 교수님께서는 캘리포니아 유인대학교와 성균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미국 미드웨스트 대학 e스포츠 AI 게임 전공 주임 교수와 미드웨스트 대학 부설 빅데이터 연구소의 소장으로 재직 중이신 4차 산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특강을 위해 자리해 주신 최성만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석만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돌고 돌아서 이번에 여기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오늘 뉴스도 보니까 이메이드 가상화폐 상장 폐지된다는 그런 소식이 바로 요거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나 이제 또 말씀하시길 메타버스 하면 MZ세대들의 소유물, 그리고 MZ세대하고 대화를 많이 하려면 메타버스는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메타버스가 그냥 메타버스냐? 그 안에는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등의 게임 소재까지 핵심적으로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려는데, 이게 인공지능만 해도 우리 석박사 과정에서 몇 년 동안 해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키워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는 일단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다음에 블록체인 몇 개 이제 기술들, 핵심 기술들을 말씀드리고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려는데, 강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고 교육이 답이다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이 2016년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키워드가 나왔죠. 4차 산업 키워드가 나오면서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우리의 이 순위, 랭킹 순위는 25위입니다. 근데 25위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25위가 아니라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극복하려면 교육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이 답이다. 그 답이, 교육이 뭐냐면 코딩 교육이에요. 코딩 교육. 코딩 교육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죠. 그거에 핵심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25위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4차 산업은 ICT, 정보와 정보통신이 기반되는 산업이죠. 그러면 우리가 ICT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위 5위 안에는 들어와도 정말 충분한 랭킹 순위예요. 그런데 다보스 포럼에서
2010년도에 4차 산업이 랭킹이 우리가 25위라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ICT 기술 이런 부분은 그래도 5위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그네들이 50가지 항목을 만들어서 평균을 낸 거예요. 중요한 게 정치, 사회 문화, 거기에 노동 이런 부분이 하위 점수예요. 50개 항목 중에서 50개 국가에서 50등 평균을 내다 보니까 25위입니다. 네, 그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또한 뒤에 좌표에 다 나와 있는데 미국과 우리와 인공지능 기술 비교를 하면 우리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이 생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탑입니다. 근데 기술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100년 차이가 난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 쪽에서 특히 정치 환경 쪽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해를 하고 있어도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교육이 답이다를 계속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좋은 내용이 있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한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1, 2부로 나눠집니다. 실은 1부는 이제 4차 산업 핵심 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거 활용 방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1, 2부로 간단히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4차 산업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4차 산업은 방금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보스 포럼에서 2016년 1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이제 태동이 됐죠. 실은 4차 산업이 갑자기 태동된 건 아니죠. 농경사회, 산업시대 이렇게 쭉 오면서 정보화 사회, 정보통신사회는 언제부터 왔냐면 컴퓨터가 태동됐을 때, 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탄생됐을 때는 언제인가요? 1950년대죠. 그때부터 이 4차 산업의 뿌리는 스타트는 했다고 봅니다. 단 정보화 사회와 정보통신사회, 그와 산업사회의 비교는 뭐냐면 4차 산업은 ICT 기반으로 모든 분야,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분야, 빅데이터 분야, 그 다음에 바이오 분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탑인 기술들을 융복합한 거예요. 그 융복한 결과를 우리 인간의 생활의 삶 속에 지금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4차 산업 이거는 ICT 기반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각 분야의 탑인 기술들을 융복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 준비 우리는 꼴찌라는 거. 그 이유도 좀 간단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하고 인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또 잠깐 말씀드렸던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 키워드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주요 기술 이런 부분은 또 잠깐 말씀드렸고, 이런 그림들은 아주 많이 이렇게 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주요 국가 적응도 순위 이 부분, 이런 부분. 이게 우리 한국 뒤에 중국이 있죠. 우리 한국 앞에 말레이시아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ICT,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이 말레이시아보다 더 낫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비교하자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핵심 기술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 관계에 있어요. 근데 요 분야, 28위에 있다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 이런 환경이 밑에 아주 바닥인 게 중국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이렇게 온 겁니다. 랭킹이.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도표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ICT 기반에서 출발한 4차 산업 시대별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실은 전기통신 이전에는 그러니까 전기통신 이전에 우리가 정보와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가 있겠죠. 실은 1950년대에 정보, 디지털이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잘 안 쓰는데 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는 저는 이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디지털 혁명, 컴퓨터가 우리 모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요건 정말 혁명적이죠. 근데 4차 산업은 그냥 있는 걸 발전시킨 거예요. 근데 디지털, 컴퓨터와 우리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는 정말 혁명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디지털 혁명이라는 것은 저는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한테 손주들 그 이야기할 때 MZ세대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도 MZ세대들은 이런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탄히 준비를 하시면 대화에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당히 MZ세대들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요건 말씀드린 거고 실은 우리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부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땐 블록체인까지 요거는 바이오죠. 실은 저는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매체라든지. 근데 저 전공이 그쪽이 아니라서 컴퓨터 이주 쪽이라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이주로. 그런데 제가 생물학적인 유전자 이런 부분은 전공이 아니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들어올 때 저 온도를 측정해서 바로 이 조명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환경.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잘 안 돼요. 저 몸의 이 상태를 갖다가 지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요즘에 의료 기술 워낙 발달돼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혈액 한 방울로 빅데이터 툴에 던지면 여러분들의 10년, 20년, 30년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요 기술은 바이오고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것이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술로 결과를 내는 게 4차 산업 시대가 아니고 그런 거가 아니고 여러 기술이 융복합으로 결과를 도출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 오고 어떻게 왔냐 그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하나씩 묻어져 있습니다. 4차 산업 메일, 메신저 이런 부분의 소통, 커뮤니티.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휴먼 네트워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왔지만 지금은 어때요? 메타버스까지.
가상 공간에서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이제 부분을 하나하나씩 모아둔 겁니다. 뭐 여기 스마트 지능사에 스마트하란 요즘 예전에는 유비쿼터스 말도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말이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는 스마트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거의 많이. 뭐 예전에 물론 있었지만 요 탁자 하나가 이 탁자를 제가 딱 터치하면 저기서 반응을 해줘요. 그게 스마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과 우리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사물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홀로그램, 제가 얘기 안 와도 홀로그램 보내가지고 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홀로그램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거. 이런 환경이 아주 스마트하고 지능화되어 있는 사회가 지금 왔고 더 발전할 겁니다. 그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기술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물리학, 디지털 기술, 생물학, 아주 이 물리학과 생물학 여부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전공이 이쪽 분야라서 물리적인 부분, 생물학적인 부분은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에 좋은 환경에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런데 이 물리적 기술과 생물적 기술, 생물학적 기술이 실은 디지털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하고 블록체인이라면 그 기술을 발전시킨 게 바로 물리적, 생물학적. 이 물리적, 생물학적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적인 사항이에요. 생태예요. 그건 뒤에 인공지능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융복합적인 걸 말씀드리고, 4차 산업시대는 창의적 사고력 지내야 한다. 생뚱맞게 요 얘기를 해놓고 요걸 이렇게 가져왔는데, 실은 이 안에 도표 안에 좀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화 대체가 높은 직업 상위 20개. 요거는 상당히 빠르게 지금 어때요? 대체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회적 문제 때문에 아마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측에 보면 화가, 사진작가, 대부분 작가들이 하는 것이죠. 저거는 물론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계적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트적인 거,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거, 창의성 있는 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할 수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가능성이 어려운 거죠.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뭐냐면 설명하겠지만요, 우리 인간의 지능을 그대로 기계에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로봇도 우리 인간 한계를 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빠르게 처리하는 거, 빠르게 처리하는 정확도,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창의적인 부분에 가서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요즘 대학에서 교수들 조정하거나 학과 통폐합하고 그럴 때 그냥 인기 없는 건 다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 음악, 미술 요즘 어디로 많이 갔냐면 디자인 쪽, 산업 디자인 쪽, 이런 쪽으로 많이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대 이 올드한 미대의 순수한 그림 그리는 쪽은 아주 상당히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인원 저기 뽑아버리고, 그건 상당히 큰 실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업 디자인보다 미술, 순수 미술 이런 부분의 창의성은 엄청 뛰어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에 묻어져 있습니다. 예. 여기 뭐 이런 그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창의적인 부분. 4차 산업 이전에는 대량 생산이에요. 뭐든지. 근데 4차 산업 이후는 상당히 오브젝트 객체 위주죠. 그러니까 이 단위적인, 그러니까 대량이 아니라 소규모적인, 그러면서도 아주 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크래프티브한, 그러니까 단위적인 생산을 아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환경이 바로 4차 산업 시대에 아주 유연하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결과적인 부분을. 이거는 2015년도에 클라우스 슈밥이 발표한 터닝 포인트, 2025년도에 여러 가지 부분의 터닝 포인트. 뭐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뭐 한두 사람이 하다가 대중화돼 버리는, 갑자기 대중화돼 버리는 이런 환경을 티핑 포인트, 터닝 포인트. 티핑하고 터닝은 좀 다르지만 티핑 포인트가 방금 이제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뭐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그 연결된 의류 착용, 뭐 요건 지금도 아마 요건 2015년도에 발표했는데 한 거니까 어때요? 이런 부분은 뭐 지금 거의 뭐 현실화 됐다고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91% 이런 그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의적 사고력 진행한다 해서 인공지능 플러스 스마트 의료 정책 제안, 스마트 의료, 이제 이런 부분이 창의적으로 이제 발달하고 있죠. 스마트 의료 정책 제안, 여기에 이제 정책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플러스 돼 가지고 아주 창의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에 있다가 한국에 제가 세종대하고 거의 한 20년 동안 게임 알고리즘 이쪽을 가리키다가 한 2년 정도 우리 조선대에 와가지고 통계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 한국에 있으면 좀 안 되겠다 해서 미국에 우리 미드웨스트 대학이 아주 조그만해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그 전공을 요청하는 대로 요청을 받아주는 쪽을 선택한 게 이제 미드웨스트 조그만 학교인데 이런 정책 제안들, 그러니까 제가 크래프티브한 부분을 딱 제안하면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택해서 이제 좀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문제점, 이 우려 쪽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그 양의학, 그러니까 한의학과 대체학이 거의 전폐되는. 근데 미국이 한의학이 없을 것 같죠. 미국이 대체학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할 때 미국은 이 통합의학이라는 걸 사용해요. 현대의학, 그다음에 한의학, 대체학을 같이 활용해서 암을 치료를 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문제가 암 치료할 때 거의 양의학으로만 치료하려 하죠. 중국과 미국은 거의 통합의학으로 이 아주 중요한 의료 행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가 나오면 꼭 이 말을 하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거를 TP를 올렸습니다. 스마트 농협, 스마트팜 많이 들어보셨죠? 어제도 제가
어제는 예술가들, 그러니까 예술가들하고 요 얘기를 좀 했어요. 이게 특강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저도 뭐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실제로도 농사를 지어봤어요. 제가 대학 가기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초중고가 다 독학이에요. 동양 강의록이라고 강의록 책이 있는데 혼자서 그거 보면서 주변에 우리 선후배들이 뭐 모르는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한마디 논 한마디가 200평이죠. 거기에 쌀이 요즘은 몇 가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서너 가마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팜 논에 안 가도 여기에서 여기 지금 한 50평 좀 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그러니까 최적 환경에 스마트팜을 한다면 한 10모작은 할 것 같아요. 우리 한 모작 하는데 1모작 하는데 10모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생산할 때마다 이 벼 한 10가마 이상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게 바로 스마트팜이에요. 스마트 농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경을 지금 다양하게,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뭐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의 아주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우리 유기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쌀 해도 거기에 아마 미세하게 농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인삼 같은 거 어때요? 그게 농약 성분들이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제로로 만들 수 있죠. 그게 바로 스마트팜입니다. 그냥 스마트팜, 그냥 대량 생산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최적의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네. 미국과 우리 한국의 기술 격차, 이걸 100으로 뒀을 때 우리 한국이 지금 도표는 요건 우리 한국, 이 파란색 우리 한국이고 노란색은 미국이에요. 요건 격차입니다. 저 격차는 굉장히 큰 격차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은 100으로 놔두고 뭐는 컴퓨터 기술에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는 140, 40이 더 미국이 앞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현재 기술 격차는 이렇게 되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되려면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컴퓨팅 기술 테크놀로지는 140, 140이에요. 근데 저는 저거 더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핵심 기술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실은. 근데 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합해서 결과를 내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블록체인이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100으로 똑같아졌죠. 근데 저것 또한 우리 생태 환경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은 이 컴퓨팅 기술이에요. 컴퓨터 테크놀로지 쪽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렇게 이제 예측은 했는데 아마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의 우리의 정치, 사회 이런 현상을 보면요. 국가 경쟁력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미래 먹거리 4차 산업 핵심 기술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상태라면 어떻게 하더라도 힘들어요. 이 대부분 미국 무시하고 일본 무시하고 그러는데 기술력에서 봐서는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인적 자원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저를 어떻게 활용할 이건 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어린 아이들,
초, 중, 고등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번 해볼 수 있다. 저는 그런 답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교육이 답이다가 이제 여기에 여기 해결 방안이죠. 그래서 미국은 보면은 이런 나라들이 이런 뒤에 이제 인공지능 할 때 나오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고 게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세계 탑 회사가 돼 버렸죠. 그게 이제 바로 코딩의 기본적인 코딩 알고리즘적입니다. 주요 선진국이 이제 4차 산업 이제 대응해서 이제 자기들이 주력 사업 이런 것들, 미국은 테슬라, 독일은 지멘스, 일본은 토요타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4차 산업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4차 산업 기술은 기본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문학. 저는 대부분 이렇게 기업들에서 특강 요청이 와서 우리 기술 발달 이런 거 얘기하면 정말 기술은 갖다 쓰면 돼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근데 실은 거기에 맞는 규정 같은 거라든지 유저가 어떤 기술을 요구하면 빨리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그 다음에 법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학적으로 아주 접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4차 산업 핵심 기술이 김정은이라든지 저런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어때요? 규정이 없으니까 막무가내죠, 그냥. 혹자는 해킹 기술이 북한이 베스트다 그래요. 베스트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무모하게 해킹을 하는 나라는 없죠.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 저한테 여기 요청을 하면 제가 자료 더 좋은 자료 아주 제가 이걸 이 TP를 삭제를 안 하고 놔뒀으면 한 몇백 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학기초 신입생들 처음에 한 몇 시간을 요걸 강의를 합니다. 계속 알려주고 인지하게 만들고 그런 자료인데 이게 한 100페이지로 줄였는데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도덕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에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규제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이것도 클릭하면 아주 좋은 자료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얻으시려면 4차 산업하고 플러스 드론 이렇게 하면은 자료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소통하시고 또한 이제 영어로 볼 수 있으면 영어는 아주 많은 정말 디테일한 자료까지 오픈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자료 같은 거는 소스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때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어떤 기업,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오픈되어 있는 그 자료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은 앞에서 간단하게 기계를 인간 행동 지식과 같이 행동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우리 인간 생각을 넣어가지고 지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탄생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1950년대 컴퓨터가 태동할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컴퓨터가 태동할 때부터.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1이냐 0이냐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냐 그런 거 판별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컴퓨터로 뭘 하려고 했냐면 처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려는 것이죠. 시뮬레이션의 가장 첫 언어가 바로 0과 1이죠. 컴퓨터는 이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0과 1을 판별하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이 바로 게임이었죠.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거. 예. 그러니까 퍼즐 게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 삶 방식을 그대로 이 컴퓨터에 이 시뮬레이션을 시켜놓은 것들. 1940년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후반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술이 발전되어 온 것이죠. 인공지능 요건 이제 우리 그 학생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수업 내용의 한 컷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처음에 수학과 통계 이런 식으로 이제 순수하게 이제 처음 시도가 됐고요. 요 뒤에 그림 보면 트리 하면은 제가 강조를 조금 어느 부분에서 이해하고 있냐면 다단계, 그다음에 가상화폐 이런 쪽의 피해의 사례들이 강주에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단계의 기본 시스템이 바로 요거 트리, 다단계 트리 구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통신망 체계, 그 다음에 우리 알고리즘 체계예요. 기본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버라는 말 있잖아요. 여기 서버예요. 그리고 밑에 이제 노드, 이제 컴퓨터도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앙 집중식. 우리가 중앙 정부가 있으면 밑에 부처가 쭉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걸 거꾸로 바꿔 넣어버리는 게 탈중앙화. 이게 바로 이제 블록체인 쪽이죠. 저 뒤에 블록체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게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하나의 기본적인 논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금 바둑판이에요, 지금. 여기에 둘 것인가, 여기에 둘 것인가, 여기에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하나씩 준 겁니다. 이걸 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초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 많아요. 분석하려면 요게 4비트 컴퓨터에서 처리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처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같은 컴퓨터에서는 아주 천안이 다르죠. 그러니까 밀리니엄 버그, 우리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는 당시에 밀리니엄 버그가 있었는데 그 버그가 뭐냐면 우리가 연도를 표시하는데 두 자리 표시를 해요. 요즘에는 다 네 자리 표시하죠. 그러니까 두 자리 표시하는데 그게 버그가 생겨버린 거죠. 00 앞에 00. 그러니까 2000년 되면 00인데 그게 1900년인지 2000년도인지 그 다음에 1000년인지 구별을 못 해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확산된 거죠. 그 이외에 두 자리를 했냐? 이 두 자리를 아끼려고, 앞에 두 자리를 아끼려고 메모리를 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프로닝이 뭐냐면 영어로 자르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8가지의 경우의 9가지의 경우의 수를 3가지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만. 그게 이제 알파, 베타, 프로닝이라는 이제 알고리즘 이론입니다. 이거는 알파 하니까 이 알파니까 알파 하니까 알파고 떠오르지 않습니까? 실은 알파고 게임은 OX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2016년도에 국회에서 알파고 게임으로 두 가지 결과를 내가 내서 자기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방금 트리하고 알파, 베타, 프로닝의 단점, 속도라든지 정확도
각도라든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유전자 알고리즘, 인공신경학, 요거는 우리 사람 몸에서, 생물학적인 몸에서 체화하는 거죠. 이 유전자 여기는 부모 1대 2대 해가지고 교합을 시켜서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자식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식을 여러 가지 이제 유전자에서 우성이 유전자가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좋은 자료를 입력해서 처리하면 좋은 데이터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그거를 이제 유전자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알고리즘 하다 보니까 좋은 우성인자를 처리를 했는데 이거 조금 더 개선을 시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신경, 뉴럴 네트워크라는 뉴럴 축삭돌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학습을 요구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신경세포가 있어요. 학습.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성적이 올라가죠. 저는 검정고시를 한 몇 번 떨어지는데 실은 공부 안 하고 처음에 뭘 모르고 보니까 이게 시험 보면 그 다음에 점수가 더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뉴런하고 OX라는 그 축삭돌기가 우리 학습을 돕는 그러한 이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알고리즘. 이게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발견돼서 활용해가지고 2000년도 와서 거의 이제 잘 정리가 돼서 지금의 이제 알파고 알고리즘이 이게 아주 결과가 중간에 이제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과 신경만 알고리즘을 믹서를 믹서한 게 바로 죄송합니다. 믹서한 알고리즘이 바로 니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2010년도 이세돌하고 대구간 알파고 게임 알고리즘입니다. 뉴로 이볼루에이션 아티피셜 어그멘팅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바로 이 알고리즘이에요. 예, 저도 이걸 한 20년간 학생들을 가르쳤죠. 근데 2016년도에 저런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 한국에서도 저건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한국 게임은 재밌는 것만 만들고 기술적인 건 내팽개치는 꼴이 됐는데 그때 아마 정부에서는 우리도 저거 해야 되겠다. 왜 안 했냐 아우성이었어요. 그리고 데미스 여기 이걸 개발한 그 친구가 영국 출신인데 이는 유치원 때부터 코딩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구글에서 1000명 이상의 그런 그 과학자들 데리고 이제 알파고를 개발했었습니다. 상당히 그 성공적인 거죠. 그래서 AI 다이어그램인데 우리가 방금 이 AI 다이어그램 요거는 인풋은 지네틱 알고리즘, 유전자 알고리즘. 그 다음에 요 처리는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근데 요거는 조금 더 개선을 했어요. 개선을 했는데 요거 차이가 요거죠. 다시 말해서 아마 요렇게 하면은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대구 갈 때 아나운서가 이런 멘트를 했어요. 지금 알파고가 다음 수를 들려 하는데 지금도 다른 데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한다 그래요. 다른 변수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오그멘티드 여기 오그멘티드 터플리지. 이게 기술을 계속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중감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타버스 게임 하니까 요즘에 앞으로는 VR, AR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VR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현실 세계고 AR은 중감 현실이에요. 중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 중감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신나게 만들어 주는데 다른 어떤 요소들을 계속 추가시켜 주는, 그게 바로 어그멘티드예요. 이제 AR은 어그멘티드 이 버추얼. 근데 요거는 이제 터플리 기술적인 부분을 계속 추가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 요 다리 하나가 요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저는 요건 오델로 게임이에요. 근데 제가 요거 이제 그 연구 자료로 썼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건 바둑판이나 바둑판은 이게 더 많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두려면 이 네 개 이 점에 수를 둬야 돼요. 근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저걸 다음 수를 어디다 줄 것인가. 그래서 승수를 높여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구글이 알파고 게임으로 이세돌하고 대국을 한 달 동안 했죠. 근데 한 달 동안 벌어들인 돈 100조입니다. 100조. 이해되십니까? 근데 저는 100조가 아니라 1000조가 넘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글은 네이버처럼 포털 회사예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회사로 세계 탑이에요. 탑이에요. 근데 그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공지능 기술 지금 게임에 사용했는데 그거 뭐 자동차 이렇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해요. 아까 그 게임 알고리즘으로 모든 분야에 사용을 합니다. 게임은 게임, 자동차, 무인 자동차 지나갈 때 어떤 환경에서 뭐가 막 발생하잖아요. 다 감지해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구글이 알파고 게임 하나로 그 알고리즘으로 이건 뭐 건설이든 뭐 이 자동차든 그다음에 이 전쟁 어떤 그러한 거, 그다음에 이 기후 이런 것들 다 조정할 수 있죠. 아주 대박 났죠. 알파고 게임, 바둑 게임 재미없어요. 실은 아이들이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워낙 테스트하는데 장이 되기 때문에 이세돌하고 대국을 시킨 거죠. 한 달 동안 전 세계가 주목한 거죠. 알파고 게임 하나로. 근데 우리나라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집중적이고 가장 핫한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1년 게임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20조가 안 됩니다. 1년 내내 해봤자 20조.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1년 자동차 수출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마 20조가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지금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다시 말해서 MZ세대들의 소유물, 게임, e스포츠 이런 부분, 메타버스까지 이게 전부 다 핵심 기술을 뭐가 가지고 있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글의 가치가 급상승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구글 주가 엄청 뛰었죠 그 당시에. 인공지능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인공지능 전공하는 이 학과들은 이거 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4년, 5년, 6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근데 큰 데이터를 의미한 거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하면은 대부분 컴퓨터를 하시잖아요. 다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걸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칭하는 거는 딱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던던스라고 얘기했는데 중복을 이제 제거했다는
뭐냐면 그냥 널려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여기에 있는 분들의 주소록을 만들었다 하면은 주소를 키워드하다 보면 중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적의 환경은 중복을 피하는 거죠. 중복을 뭐 이름도 중복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삭제한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그게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데이터베이스였어요. 모든 자료는. 근데 빅데이터는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된 데이터라고 하면, 정리가 잘 된 데이터라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정규화된 데이터와 정규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해서 결과를 내요. 예를 들어서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대통령 선거를 언제 했죠? 2016년도 했나요? 그때 당시 했죠. 그때 힐러리가 승리한다는 거가 언론에서 95%였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승리한다는 걸 이길 수 있는 예상을 5%였어요. 근데 95%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근데 5%는 빅데이터로 했죠.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정규화된 데이터와 비정규화된 데이터, 정리가 안 된 데이터. 정리가 안 된 데이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SNS 하시잖아요.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전부 다 긁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요. 정확도가 어떻게 했어요? 거의 100%죠. 거의 정확히만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선을 흔들 수 있는 타켓이 있는데 그 타켓이 로우 하이트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백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속 민주당 지지 이렇게 막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뭐 몇 가지 공약을 어필하면서 얘들을 보니까 얘들이 이쪽으로 온 거죠. 빅데이터 분석에 정확하게 찝은 거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5%의 이 예측이 승리를 한 거죠. 빅데이터가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여러분들 뭐 얘기 말씀드려도 이제 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우리가 요즘은 기가바이트 하면은 굉장히 큰 용량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 뭐 요타바이트라든지 뭐 10의 24승, 10의 2의 제곱, 24제곱은 대부분 저건 이제 2의 승수로 하는데, 지금 10의 제곱인데 2의 승수로 하면은 엄청 2의 50이죠. 2의 50승 이상이죠. 네, 그렇게 나간 큰 데이터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빅데이터 특징은 제가 아까 방금 소두에 말씀드린 것들. 네. 제가 이제 여기에서 교육이 답이다. 교육이 답이다. 이게 코딩이에요. 이 코딩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막 저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키워드를 보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데이터만 들어오면 그걸 바로 이렇게 딱 오면은, 예를 들어서 뭐 IT컴 여기 큰 글자, 여기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고 중요시 여기는 그런 가능성이 크죠. 저런 부분을 바로바로 할 수 있죠. 요거는 이 코딩, 그러니까 R 프로그램인데 통계 프로그램이에요. 요즘에 빅데이터로 가장 인기 있는 뭐 통계하면은 SPSS, SAS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교수들이 다 가지고 이 공부를 하는, 또 우리 여기 구청에서도 아마 SAS, 그러니까 통계 쪽 핸들링하는 이런 분 한 두어 분 계실 거예요. SAS나 SPSS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이 R 프로그램, 이 R 코드로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육을
초중고에서부터 저런 프로그램을 가리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걸로 우리가 창의적인 부분을 결과를 바로바로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이러한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엑셀 정도는 해 보셨을 거예요. 엑셀에 보면은 함수라는 이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거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잘 정리하면 요즘에 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자바나 C 언어 이런 거하고 거의 동일해요. 논리는 거의 동일해요. 명령어 키워드 조금 다를 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우리 한국어 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잖아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바로 언어예요. 기계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계와 우리 사람의 중간에 트랜스레이터죠. 그러니까 번역 통역자죠. 아주 간단해요. 영어는 우리가 20년, 30년 배워도 잘 못 써먹잖아요. 근데 이건 6개월 되면 써먹어요. 6개월만 어느 정도 하면은 요거는 R 프로그램은 한 몇 시간이면 써먹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수능 본 학생들과 엄마들 같이 오게 만들어서 R 프로그램 이제 상담도 해주고 또한 이제 유치원생들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빅데이터 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술 필수적입니다. 여기도.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분석하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거죠. 데이터 마이닝이라든지.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하면 블록체인에서 가상화폐에 사용하는 또 용어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채굴 한다 그러는데 마이닝이 뭘 채굴 한다는 의미예요. 시프팅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런 기술이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네틱 알고리즘이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이런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이러한 다이그램으로 통해서 이제 믹서에서 결과를 이렇게 낸다는 것이죠. 뭐 넌리니어, 뭐 멀티프로세싱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이그램으로 또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그림은 빅데이터가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제 제가 그 질문을 받았던 모 교수님이 질문에 저 빅데이터 기술 우리가 쓸모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전공마다 논문을 쓰려면 이 논문을 인정받으려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을 양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통계에서 말하는 이 양이에요. 질적인 거예요. 질이면 뭐 이분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걸 갖다 표현하잖아요. 그걸 뭘로요? 수치로 바꿔줘요. 양적으로. 그래서 지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통계인데 모든 전공에서 교수님들이 논문을 쓰려면 그걸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필요 없다 그러면 공부 안 한 거죠. 우리 학생들이 논문을 써요. 논문 쓰거나 레포트를 내요. 양질의 레포트는 바로 자기들이 데이터 분석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죠.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빅데이터 시장 규모 아주 빅데이터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 함정하고 빅데이터 함정은 똑같아요. 뭐냐면 제가 여기에 저를 원하는 지지율을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지지율 방장선거를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저를 지지하는 걸 여기에서 몇 프로 지지하는가를 보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상당히 좋아해. 왼쪽에 있는 분은 저를 상당히 좀 폄훼해.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이쪽 부분 분들의 팩터만 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면 어때요? 좋게 나오겠죠. 지지율이 높게 나오겠죠. 바로 그러한 함정을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통계학자들, 통계 어떤 리서치하는 쪽에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들이 결과를 갖다가 어떤 애곡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자료예요.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다 인터넷 하시죠? 인터넷은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인터넷 하지만 인터넷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세계를 네트워크로 하나로 딱 뭉쳐놓은 게 인터넷망이에요. 그 인터넷망의 단점을 보완한 게 뭐냐면 블록체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터넷 없으면 블록체인은 할 수 없겠죠. 존재가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인터넷망의 단점을 보완한 게 블록체인인데, 인터넷망은 네트워크가 통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아까 트리를 보여드렸죠. 트리 중앙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그거가 센트럴 이제 중앙 처리, 센트럴 프로세싱 중앙 처리 시스템인데 이거는 탈중앙화예요. 탈중앙. 바로 탈중앙화하니까 뭐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 있는 부분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묶는다면 제가 서버라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부 다 저한테 연결돼 있어요. 근데 탈중앙하려면 중앙화는 제가 서버잖아요. 근데 탈중앙화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래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더 실제적인 예는 우리가 은행에 가면 바로 돈 내주죠. 뭐 이 인터넷 뱅킹에도 바로 돈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은행에서, 은행 서버에서. 근데 거꾸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거래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두 사람의 거래 결과를 우리 그룹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에 전부 다 전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커가 두 사람을 해킹을 해도 나머지 100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 98명이에요. 그러면 복구력이 엄청나게 강하죠. 원래 서버는 해킹 당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복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듀얼 시스템을 써요. 우리 비행기가 시스템이 듀얼 시스템이죠. 한쪽 엔진이 꺼져버리면 다른 엔진이 이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떨어져 버리니까. 인터넷 시스템, 중앙처리 시스템에서 서버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카카오톡이 어떻게 됐습니까? 카카오톡이 그런 걸 완전히 망각해 버린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쪽의 논리예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블록체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블록체인 태동은 인터넷의 단점에서부터 이제 출발한 거죠, 실은. 그런데 실은 이걸 고안을 해가지고 난 사람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가상화폐를 고안을 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현실적인 부분과 그걸 실현시키려니까 블록체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정부 상태. 상당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이더름. 실은 비트코인 이런 거는 이전에 사이버머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게임에서 하는 사이버머니라든지 여러 웹 포털에서 만들어진 사이버머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만들어지다가
사토시가 이제 코인을 가상화폐를 고안해서 그걸 블록체인 기술로 이제 세상에 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고 이 이더리움이 나왔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같은 세대가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먼저 나왔는데 그 단점을 보완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뭐냐면 아까 그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거래한 내용을 100사람한테 뿌렸잖아요. 근데 거래하는 100사람에게 뿌리는 거가 바로 인증하는 거예요. 인증.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걸리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하는데 이제 이제 뱅킹 처리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은행 처리는 우리가 어때요? 뭐 1, 2초 넘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응?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처리를 하니까 10분이 걸려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게 이더리움이에요. 속도를 보완한 거죠. 속도를 보완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되냐면 중앙처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완 이제 이 활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킹 문제들이 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나왔는데, 그 블록체인은 이 보안성, 안정성 이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씩 하자가 나온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머니 마케팅을 해버리는 거죠. 다단계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 수익률을 올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 시장이 완전히 가상화폐,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어버린 건데, 가상화폐가 일반인들이 이꼴 블록체인으로 가버린 거죠. 실은 블록체인은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들었지만 미래의 블록체인은 각 분야마다 우리 구청도 시스템을 블록체인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촌 하나를 갖다가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인문학적인, 법적인.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이라면 요즘 규제가 별로 없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따른 법 규제가 나오면, 프로토콜이 나온다면 이제 국내법보다는 국제법 이런 부분이 보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 전공자들과 논의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저기 분산 원장, 여기에 뭐 회계 여기 그런 파트에 계신 분이라면 이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거,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예요. 거래. 네. 그래서 바로 분산 원장, 로저 시스템이에요. 로저 시스템. 그거를 이 로저 시스템, 그러니까 거래 시스템을 블록체인에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이 시스템을 바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원리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뭐 알고리즘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해시 알고리즘이 있어요. 해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입력하고 여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나오면 아주 엉뚱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풀이하려면 절대 풀이가 안 되는 게 바로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네. 그게 사용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네. 요거 활용도, 아주 활용도는 아마 그 블록체인, 정말 요즘에 코인 가상화폐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런칭했다는데, 저는 거의 99% 사기라고 봅니다. 거의 그런 데가 드물어요. 아마
굉장히 큰 이제 기업에서는 그 정도 투자했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장 동향에서 퍼블릭 프라이빗인데 퍼블릭은 뭐냐면 그냥 우리 그 구청은 거의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픈. 그래서 영어를 퍼블릭이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거래 이런 것들을 프라이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에서 이제 장치만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퍼블릭, 프라이빗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예, 여기까지 이제 블록체인 가치를 이제 간단히 설명했는데요. 뭐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뭐 시간이 뭐 제가 빨리빨리 와가지고 시간 넉넉할 것 같아요. 뭐 여기 저기 한번 뒤에 이렇게 한번 기지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스피드도 내지만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아주 오래전에 그 소설가가 자기 소설 안에서 아바타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메타버스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쭉 흘러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거의 우리가 소통을 못했죠. 그 소통을 뭐 저도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수업을 줌으로 했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또 답답하죠. 더 답답하죠. 근데 그래서 페이스북이 착안을 해서 자기들 웹 포탈을 전부 다 메타버스로 그냥 바꿔버린 거죠. 그냥 회사 이름도 메타버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게 이 소통을 완전히 게임으로 시켜버린 거죠. 게임. 근데 여러분들 게임 하면은 뭐 제가 여기 우리 젊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재미있는 리니지라든지 이런 게임을 이제 저는 게임이라 하거든요. 나머지 뭐 여러분들 뭐 보드 게임에서 하는 뭐 하투라든지 고스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는 게임을 안 보는데 아마 게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임은 아이들이 정말 10대, 20대들이 아주 재밌게 하는 아주 핫한 게임이에요. 그리고 요게 수익 모델로 최고죠. 베스트예요. 그걸 페이스북이 착안해서 메타버스를 오픈을 한 거죠. 그거 오픈을 하고 어디에다 던졌냐? 우리 한국에 던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죠. 우리 한국에 와서 아예 이게 지금 뭐 아주 그냥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좋은 딱 하나 우리 정부에서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1%라면 99%가 메타버스로 이제 가상화폐처럼 또 활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이제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 태동은 1992년 닐 스티븐스가 스노우 크래시라는 소설에서 아바타를 등장시켜서 얘기를 했어요. 실은 게임에서 아바타가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게이머를 하면 들어가서 내 아바타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우리 그 지인 집에 갔다가 제가 그 지인 집에 가니까 그 손주가 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게임 하는가 보다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손님이 왔는데 인사 안 한다고 난리예요. 예? 근데 그 손주가 근다고 인사하겠어요? 인사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뒤에 내가 이제 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아이가, 우리가 축구를 하면 45분간 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체되지 않는데 끌어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그게 e스포츠에서 축구 피파 게임을 하든지 뭐 하든지 살짝 다른 거를 그러니까 곁눈질 한 놈만 해도 그냥 게임에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랭킹 시스템이 완전히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 아이템까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환경인데, 손주가 게임하면서 누가 뭐 손님 온다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지금 저 게임에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다. 당신이 나가서 뭐 일을 할 때도 거기에 세계관이 있듯이 이 게임에는 엄청나게 큰 룰이 있다. 세계관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손주하고 이런 약속을 해라. 게임 시간 빼고 나머지 어떤 시간에 뭐 인사를 잘 하든지, 그 다음에 대화를 하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뒤에 이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가 적중한 거죠. 실은 게임에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게임마다. 메타버스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타버스는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게임, 그냥 지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여러분들이 하는 뭐 고스톱 이런 게임, 그리고 나머지 형태는 생활형. 생활형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웹페이지나, 그 다음에 뭐 카톡도 어떤 룰이 있다면, 그 다음에 카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 안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아니면 회사, 어떤 단체 전부 다 생활이 있죠. 그 안에 어떤 룰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바로 생활형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게임 쪽하고 생활형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게임은 뭐 하는데, 앞으로 메타버스, 지금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그대로 게임처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는 특히나 뭐 개발을 해야 될 때, 뭐 기업에서도 그렇고 지자체,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를 만들어야 된다, 기초안을 만들어라 하면은 자기 홈페이지 갖다 그대로 게임으로 만들어 달라면 돼요. 얼마나 잘 만들 것인가. 다시 말해서 게임을 만드는데 저는 늘상 완성도를 높여라 그래요. 완성도. 완성도 하면은 사람들은 이 아바타 이런 캐릭터만 잘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기술력도 보강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실은 제가 메타버스의 1인자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게임만 20년 이상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게임의 가르치는 것만 하지만 이걸 직접 개발하는 우리나라 100대 게임 회사들은 메타버스에 아주 천재들이죠. 천재들. 저와 비교하면. 네,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 메타버스가 개념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 상당히 편해져요. 그리고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 중에 이제 현실 중간, 어그멘티드 리얼러, 그 다음에 라이프 프로깅, 그 다음에 거울 세계, 가상 세계, 이게 전부 다 이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현실을 중감시키는 거라든지,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인지, 거울, 요즘 트윈이라고 그러는데,
거울에 비친 걸 그대로 재현해주는 그런 것들, 가상세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 한 요인들이에요. 뭐 개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실은. 메타는 엄청나게 큰 이제 그런 거고, 유니버스는 세계, 그걸 갖다 합성어로 표현한 거죠. 요거는 이제 요 그림은 요 경찰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그 뭐 소통할 때 이제 그 아바타로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로 하면 더 현실적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유형 사례도 제가 말씀드렸고 게임하고 소설 생활형 메타버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생활형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게임 기반에는 러블록스 쪽에서 강하고 소셜 기반, 그러니까 커뮤니티 이런 것들은 제페토, 그 다음에 생활 뭐 산업 기반은 어니버스 사례가 있는데 이건 이제 게임하고 생활형으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모델은 사회 모델, 회원 모델, 여가 모델인데 이거는 실생활, 생활형에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회 모델, 뭐 사실성이라든지 편제성, 상호 운영성, 확장성 이런 부분. 회원 모델은 뭐 메타버스 사람 아바타, 기술 역량, 뭐 행동 결과. 여가 모델은 세계관, 창작자 통화, 일상생활 연장, 뭐 연결 이런 부분이 하나씩 또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 요소가 있는데 기술적 요소는 앞에서 우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아바타 뭐 이런 부분 쭉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은 뭐 요 부분 하고 뭐 AI의 발달사 이렇게 쭉 여기에 좀 뭐 해놨고 제가 여기에 메타버스는 게이미케이션 여기 N자가 빠졌는데요. 거꾸로 가버렸습니다. 게임 모드.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은 우리 그 구청을 얼마만큼 잘 어필하려면 요즘 홍보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게이미케이션이에요. 게이미케이션 홍보 요소의 가장 중요한. 근데 광고회사, 홍보회사들이 게이미케이션을 사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홍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뭐 단가 때문에 게임적 요소를 사용 못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죠. 게이미케이션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게임 모드라는 게 있어요. 실은 메타버스는 게임에서 게임 모드로 출발한 거죠. 저희들이 뭐 학교에서 한 5, 6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임들, 그러니까 투자가 중요한 게임이라면 저는 이제 완성도가 높은 대기업에서 아주 몇천억씩 들여서 만든 게임, 이것들을 게임 소스를 오픈을 해요. 자기들 홍보하려고. 근데 오픈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오픈하면 이미지,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 다 오픈해요. 거의. 그러면 유저들 콘테스트를 하죠. 벤츠 한 대, 뭐 아주 상금 아주 크게 걸어놓고, 그러면은 그 게임 요소들을 가지고 유저가 또 다른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공부하는 게임을 만들고 아니면 돈 버는 게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1등을 뭐 벤치를 주고 그래요. 그게 바로 게임 모드예요. 게임 모듈레이션인데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냐면 원게임은 우리가 아트를 안 봐요. 우리가 게임 보면은 이 캐릭터들 보면 아주 그림 잘 그렸어요. 캐릭터 하나에 거의 뭔가 비싼 건 몇십억도 해요. 그 비용이. 근데 예술을 안 봐요. 근데 게임 모드로 만든 1인 창작으로 해서 진짜 저조합한데 그거는 예술로 봐요. 왜냐면 창의성이 들어갔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언소스는 창의성이 더 들어가죠. 언소스가 창의적으로 예술을 안 봐주는 게 상업성 때문에 기점을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게임 모듈레이션 수업할 때 계속 그걸 요구를 하는데 수업 받는 학생들이 지치죠, 실은.
한 학기 4개월 동안 그거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은 전문가 아니면. 빅데이터, 메타버스의 빅데이터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제가 12시로 보고 지금 계속 했는데 좀 빨리 돌릴게요. 메타버스 기술적인 요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NFT는 요거는 요즘에 가상화폐 이런 데서 NFT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NFT는 대체 불가능 이런 그 토큰이고 코인이고 이 자체인데 블록체인의 수익 모델 중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NFT 한번 그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설명하려면 여기에 좀 있으니까 활성화 방안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메타버스가 킬러 앱이라 그래요. 메타버스가 킬러 앱이라 그래요. 킬러 앱이라 그래요. 근데 대대 앱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아주 몇천억 들여서도 메타버스 만드는 쪽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유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저 확보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메타버스는 MZ세대들의 소유물이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이상 되는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미팅을 해보면 자기들 단체 자랑을 아주 많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지금 1시간 줄 테니까 100명 모아라. 100명. 잘 안 돼요. 근데 e스포츠 게임을 만약에 게임 마스터가 딱 올라오면 그냥 100만 명, 1000만 명 바로 올라와요. 그게 바로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착안한 게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게임, e스포츠 이게 저는 메타버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게 특히 MZ세대들을 핸들링하려면 e스포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e스포츠만 얘기하면 되냐? 게임 산업, e스포츠 문제가 되는 게임 중독까지 같이 논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계속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짜 교육이 답이다 이런 부분을 쭉 준비해 왔는데, 요거는 하나만 요거는 선진국과 우리와 비교. 지금 영국 학생들의 요거 5, 6세 요거 그러니까 수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에.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운동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냐? 코딩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초, 중, 고등학교에 아무리 수업에 넣어봤자 안 돼요.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입시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능에 코딩을 넣자. 그걸 저는 무브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아남으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4차 산업 시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네.